정책들이 나오면서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큰 중국의 이제 문제, 산조 다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파인이 5월 11일 출시한 이래로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펀드 매니저 레터 긴급 점검으로 출시 초반에는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 중에 하나죠. 차이나 셀렉트 헬스케어 펀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다양한 핀테크,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우리 차이나 셀렉트 헬스케어 펀드도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파인메이트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시고 걱정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용 펀드 매니저죠, 고정희 팀장을 직접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죠? 아, 네. 예. 시장 변동성이 워낙 그렇죠, 커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인 처음 출시하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는 펀드를 이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또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혹은 정기적으로 고객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펀드 매니저 운영하시는 분이 또는 상품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좀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 중에 하나로 차이나 셀렉트 그 헬스케어 펀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3개월간 중국 헬스케어 업종이 좀 어땠나요? 중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펀드가 단기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헬스케어 기업들로 보면 실적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적은 좋았습니다. 이제 8월 말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A주 헬스케어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했고 순이익은 44%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정책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7월부터 있었던 종양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 지도 원칙 발표가 있었고요. 8월에는 안휘성의 이제 진단 키트 대량 구매 발표가 있었고 의료 미용 광고에 대해서 이제 준법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규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부동산, 사교육 이런 업종의 규제와 같이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헬스케어 기업도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7월에도 보셨던 것처럼 이런 업종은 헬스케어만 해당되는 게 사실 주 타겟은 부동산, 사교육, 플랫폼 이런 기업들에 대한 거였었지만 헬스케어도 그거에 영향을 받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 방금 얘기한 대로 사실은 주 타겟은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게임 업체들, 뭐 교육 업체들, 부동산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헬스케어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정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전체가 좀 움직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헬스케어 정책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7월에 있었던 정책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약물 심사평가를 할 때, 즉 임상실험평가를 할 때 이제 종양약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치료제 대비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하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누구든지 미투보다는 미베터를 지향을 해서 임상실험을 해라라는 취지인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약품관리감독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이미 심사를 하고 있었던 이런 기준이 해왔던 기준인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문서화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런 이제 기준의 변화가 아니 문서화된 기준의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 실험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없어지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향 조정이 됐었는데 밸류에이션이. 근데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런 기준으로 진행이 됐었고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에도 누구든지 내가 더 안 좋은 약을 개발하겠다고 시작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톱10 홀딩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의 이제 오시바이오라는 기업으로 보면 사실 이 기업은 중국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CRO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74%이고 전체 프로젝트 수도 올해로 보면
408개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많이 증가했고 매출액도 상반기에 180%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어서 수주 잔고, 그러니까 연간 170%씩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정도 증가한 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기술 경쟁력이 있어서 더 좋은 약을 개발을 하는데 그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기업들한테 수주가 더 수주몰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도 기업들은 중국 국내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글로벌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에 큰 애들도 많아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또 얘기한 게 이제 그 8월 19일에 발표된 안희성 지역의 공립의료기관 IVD 진단 키트 GPO 정책. 이 용어가 좀 어렵단 말이죠.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단 키트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할 때 이제 빨리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키트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수입 업체들이 대부분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었어요. 근데 안휘성에서 이번에 이제 대량 구매 정책을 하면서 12개의 이제 의료기기 업체와 협상을 했었고 여기에 보면 가격이 시장에서는 뭐 한 80% 정도, 70에서 8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외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로슈 같은 이런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를 한 상황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로 이제 많이 대체가 되고 과거에는 중국에서는 대형 병원, 즉 3급 병원으로 보면 이제 중국 국내 진단 키트들이 들어가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대량 구매를 계기로 중국 국내 기업들 어떻게 국산화율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반면에 가격은 아까 이제 많이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진단 키트 업체들의 마진율이 한 70, GP 마진으로 그러니까 총 매출 마진으로는 이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매출은 증가하지만 마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양 자체가 이제 기존의 수입 업체들이 메인으로 차지했었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기업들한테는 딱히 악재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 전에 해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던 마켓 쉐어를 국내 업체가 좀 대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마진율 자체를 낮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산화 및 또 마진율을 낮춰서 가격을 진단키트의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악재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매출은 증가되고 대신 수익률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 P는 깎이지만 Q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 지금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내놨단 말이죠. 중국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이런 공동부유 정책에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규제가 나온다거나 할 만한 것들이 좀 있나요? 시진핑 정부가 언급했었던 세 가지 큰 중국의 이제 문제, 산조 다산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큰 문제가 이제 부동산, 사교육 그리고 노후 대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겨냥을 했었던 부동산 관련돼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는 거를 이미 투기 방지는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었던 거였고 사교육은 이번에 이제 잡은 그 영역이고 근데 의료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의료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료 비용이 비싸서 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두 번째 접근성이 없어서 즉 신약이 없고 병원 시스템이 후져서 이제 의료 서비스의 그 퀄리티가 낮은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이미 많이 제조가 이제 잘 용이하게 되는 복제약이나 아까 이제 단순한 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은 가격을 낮추어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 방향도 있고 또 아까 이제 북경거래소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연장선에 중국이 이제 강소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헬스케어도 굉장히 중요한 첨단 제조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뭐냐면 신약의 개발을 더 촉진을 해서 더 좋은 약을 많이 제공을 하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접근성 자체를 더 잘 만들겠다라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과 사교육과는 좀 다른 성격이 다르죠. 좀 다른 성격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헬스케어는 정책적으로는 가격 인하, 그 제너렉 복제약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이슈가 있지만 전체적인 첨단 제조업으로서 위상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이 같이 작용을 하는 업종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 하면 우리가 맨날 이제 인구가 거의 14억에 육박하니까 그 인구 대국이고, 근데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 문제도 있지만 특히 지금 이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산업을 우리가 왜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야 되는가, 또 왜 우리가 이 펀드를 만들었는가, 이 자체도 사실 중국의 이 인구 구조상 고령화되고 헬스케어 산업이 단기적으로 뭐 1년, 2년 이런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심지어 그 이상 30년 이상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는 인민들을 편안하게 먹고 자고 입고 또 아프지 않고 또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사실 체제의 안정성과도 꽤 연관이 있잖아요, 밀접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육성하려는 노력도 계속 해왔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신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신약의 개발과 승인을 좀 가속화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중국 국내에서 제약사들에 한한 이제 그 신물제 신약에 대한 허가 건수가 작년에는 20건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만 21건이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허가는 계속 이제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생산하기 쉬운 복제약은 낮은 마진을 가져가는 대신 이렇게 신약을 더 많이 만들고 잘 만들도록 허가도 해주고 프로세스도 개선을 해주면서 제약사들은 퀄리티가 있는 애들은 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더 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게 있는 거죠. 또 현재 심사 중인 약품 건수로 보면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이제 1,312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 대비해서는 27.6% 정도 증가한 상황이어서 이런 임상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이제 신약 허가 건수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네, 27.6%면 예전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지금 변화네요.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파이프라인에 있는 업체들은 생존할 수 있는 반면에 단일 약품에 의존했었던 기업들은 이제 퇴출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의료 시스템이나 뭐 서비스 품질 향상 이런 쪽도 꽤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 관련돼서는 그 최근에도 이제 의료 서비스 가격 체제 이제 개혁 시범안이 발표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취지 자체는 약품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병원도 약품 판매를 줄이는 대신 서비스의 매출 비중을 올리려는 취지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도 운남성에서도 최근에 이제 시험 행동 방안이 나왔었는데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상을 했었고 물론 일부 가격이 인하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영병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호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관련돼서도 저희가 톱 10으로 가지고 있는 IL 호스피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큰 안과병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과병원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고령화되면서 백내장 이런 그 수술도 늘어나고 또 이제 핸드폰을 워낙에 많이 보니까 근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라식라섹에 대한 수술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 연평균 한 30에서 40%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600개 정도의 병원 진료소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가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영병원, 퀄리티 있는 민영병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희소성이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사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땅이 크니까 뭐 600개 사실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 주실 게 있나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중국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일환으로 5월에도 실제로 중국에서 어떤 걸 런칭을 했냐면 이제 국가 의료보험 협상 약품 더블 트랙 제도였어요. 더블 트랙이 뭐냐면 이제 병원과 약국이 더블 트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료보험에서 이제 그 혜택을 주는 목록에 포함된 약이더라고 하더라도 이 병원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병원은 자체적인 약품 그 개수 제한도 있고 리뷰를 하는 주기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도
약국에는 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더블 트랙이란 거는 이제 의료보험 협상 목록에 들어간 약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그거를 이제 적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약국도 이 약이 의료보험 혜택에 적용을 될 수 있게끔 더블 트랙으로 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약이 개발이 되면 예전에는 목록이 들어가도 병원에 들어가고 약국에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이 좀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 업데이트도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펀드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았다는 것은 충분히 좀 우리 고객분들도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좀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보는지, 특히 뭐 4분기나 남은 시장들, 그래야 사실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적립을 하실 건지에 대한 좀 판단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다양한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특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많이 이제 소화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본토 CSR 300 헬스케어와 MSCI 차이나 헬스케어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전년, 그러니까 그 고점 대비해서 36%, 20% 각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이제 아까 상반기 이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성장률 높은 수준인 실적은 거거든요. 계속 개선되고 네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약품 이 대량 구매 그 가격이 인하되는 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으로 내온 정책이 아니고 이번에 약품 그 대량 구매가 5차로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미 시행이 됐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가 높아서 이런 효과는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선에서 복제약은 계속 가격 인하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닝을 좋게 발표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대량 구매 정책이 나왔었던 시절에도 이제 선두기업들은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뭐라고 하죠? 소비층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고, 또 이제 신약 사이클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 부분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망으로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사이클에 따른 혁신, 그냥 고령화에 따른 이 소비자의 이 베이스가 그러니까 커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좋은 시장이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단기적으로 4분기로 보면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렇죠. 추석 끝나고 이제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까지 이어지죠. 네. 그리고 의료보험 목록 리스트, 즉 이제 그 의료보험 국가 이제 그 제약사들이 약품 목록을 협상을 하는 게 이제 매년 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올해는 10월, 11월 사이에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캐탈리스트 역할,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계속 이런 그 세부 업종별로 정책들, 규제나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을 면밀히 좀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가 있을지 좀 더 면밀히 이제 볼 필요는 있지만 볼륨이 성장하고 프로덕트 믹스, 즉 신약에 대한 이제 고가 약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이제 수입산이 메인이었었던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고,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온고잉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두 기업 위주로 이제 계속 그 종목을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중국 펀드 전체나 중국 시장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불안한 면이 있지 않나요? 일단 그 중국 투자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는 많이 헬스케어는 무서워요. 사실 우리가 네네. 많이 놀랐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헬스케어의 과거 성과를 보면, 물론 과거 성과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과거 성과를 보면 이제 올해 포함해서 과거 12년 중에 9년 정도는 헬스케어가 일반 지수 대비해서 성과가 좋았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인 부분은 고령화, 질적인 부분은 신약 사이클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로직은 변함이 없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헬스케어는 이제 업종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는 대표적인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업종이기도 하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겸비한 이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가 적합한 투자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댓글이나 혹시 이 펀드가 아니고도 다른 우리 파인의 펀드에 대해서 의견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긴급 진단 혹은 펀드 매니저와의 레터를 통해서 고객분들하고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